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박준무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방금 김영희 교수님 한국경제 TV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이제 쭉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 GDP 수준으로는 3090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명목 성장률은 4.5%, 예, 인플레이션 2% 감안하고 실질 성장률 2.5% 감안해서 예, 3090이다. 우리가 중심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투자도 그 중심이라는 게 그는 GDP하고 그 나라의 시가총액하고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GDP에서 유동성이 위축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확정되는 국면이냐에 따라서 그 적정 주가 수준에서 더 오버슈팅도 하고 아니면 또 언더슈팅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은 이 GDP의 그 중간 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의 코스피가 강아지라면 GDP가 산책하는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산책하는 주인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게 그래도 계속 GDP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GDP가 못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보면 20년째 종합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GDP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미국도 이 GDP 성장을 계속 플러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GDP 수준으로 봤을 때 김영희 교수님이 코로나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수준 GDP 기준으로 보면 한 2,700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3,090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후년은 제가 따로 한번 여쭤봤을 때 3,400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3,090을 향해 가고요. 그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3,090이 아니라 또 3,300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단지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여기 화면에 시장 신용 규모 분석이라고 늘 띄워놓거든요. 신용이 25조까지 갔다가 코로나 전에 한 12조요. 네. 아주 바닥일 때는 4조, 10조 정도였다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25조까지 작년에 늘어났다가 지금 계속 요즘 2천억, 3천억, 3천억, 4,300억, 6,700억 이런 식으로 신용이 털리면서 최근 한 열흘 동안만 신용이 18조 6천억에서 16조 3천억, 2조 5천억이 털렸는데요. 이 신용의 구조를 보면 결국은 못 견뎌서 예, 마이너스 80%, 90%, 마이너스 100%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무리한 신용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참 이 계좌가 깡통 나면서 얼마나 참 상심이 크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6조 3천억까지 털렸습니다. 주식시장의 그 적정 주가 수준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부분도 이 신용이 많이 작용을 하고요. 밑으로 패닉셀링, 말 그대로 패닉셀링이 나오는 이유도 이 신용이 털리면서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바닥에 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지져야 되는 그런 매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이 꽤 많이 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 얘기하니까 국가 부채, 최근에 우리나라 늘 가계부채도 얘기 나오고, 그런데 미국의 국가 부채에 관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 31조 달러 사상 최대.
달러라고 합니다. 옆에 표가 나오죠. 1955년도에는 3조 달러였고요. 1998년도에 10조 달러인데 이 신용 차트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미국이 90년대에 신용이 이제 확 부채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98년도에 10조 달러였다가 그 이후로도 보면 계속 늘어나서 지금 31조 달러가 됐습니다. 31조 달러. 10년 전쯤에 14조 달러.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14조 달러면 이자가 한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대체 미국은 한 해에 한 500조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32조 달러 여기 그냥 기사를 읽어보면요. 약 4경 3,933조 4경 4천조라고 보면 되고요. 4경 4천조에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금 크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나라는 그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미국이어야 합니다. 4경 4천조. 자, 4경 4천조에 이자가 지금 2년물 같은 거 4%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계속 만기가 돌아온다고요. 미국 국채가. 그러면 다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새로 발행을 해서 그 새로 발행한 국채를 팔아서 돈을 받아서 만기가 돼서 원금을 찾아가는 채권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4%라는 지금의 이자가 금리가 유지가 만약에 된다면 4경 4천조잖아요. 4경 4천조의 1%면 440조입니다. 440조. 440조에다가 4% 곱하면 그러면 1560조. 1560조를 이자로만 내야 됩니다. 이자로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서 다시 금리를 낮춰야 미국 정부가 채권을 다시 재발행할 때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는 무조건 꺾이게 돼 있다. 그 금리를 꺾으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지금 페드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듯한 왜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저렇게 경기가 혹독하게 침체가 올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가. 그 가장 이면에는 이 어마어마한 4경 4천조. 참고로 우리나라 GDP가 1년에 2천조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막대한 돈풀기 정책 때문인데 코로나 기간의 경제 부양을 위해서 정부의 지출 규모를 늘렸고요. 2020년 초에 비해 국가 부채 규모는 8조 달러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페드가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는 것인데 정부는 고정금리 형태로 돈을 빌리지 않고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하고 새 국채로 발행하면서 다시 부채를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진다. 제가 얘기한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네요. 이 때문에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피터슨 재단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1조 달러가량 추가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의회 예산처는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8조 1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CBO가 추정한 것보다 금리가 1% 올라간다면 2029년에는 이자 비용이 국방부 예산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이 1년에 한 1,000조 되거든요. 제이슨 펌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국가부채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제 괜찮은 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 2009년 10년도에도 미 정부가 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채권을 발행해서 그 구제금융을 막 나왔을 때도 그때 이제 S&P에서 스탠다드 푸어스 이제 우리가 S&P 500 이러니까 이제 미국 지수 다우도 마찬가지고 S&P가 우리나라 회계법인처럼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에서 갑자기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아니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내렸더니 그런 식으로 너무 부채를 쉽게 그렇게 계속 쓰면 안 된다 이런 경고 차원에서 그랬더니 그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시킨 그 애널리스트가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는데 아무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을 찍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서 실질 채무를 줄여버리는 그게 이제 미국 정부가 믿고 있는 구석이고요. 또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적정 인플레이션 2%, 2.5%를 우리는 타겟으로 한다. 그 말에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야 미국이 갚아야 되는 실질 채무가 줄어드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달러를 찍어내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빚달러 통화 가치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 미국 부채가 31조 달러. 예, 이 기사를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모건 스탠리의 변신. 한국 반도체를 사라. 아까 우리 아침에 여미남하고 채플미에서도 잠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보수적이고 고점에서 한창 호황일 때 조심해라. 예,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했던 하우스에서 한국 반도체를 사라.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콜이기도 합니다.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간판 전기전자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했죠. 어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전기전자 업종 투자 의견도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며 주가가 하락한 폭보다 큰 폭으로 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5일 SK 하이닉스가 4.18% 올랐고요. LG 디스플레이도 9.27% 급등을 하고 삼성전자는 1.45% 상승을 했는데 전날 모건 스탠리는 빙하기가 끝나간다. 48쪽짜리 보고서를 통해서 아시아 전기전자 업종 투자 의견을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작년 8월 달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며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1년 만에 전망을 바꾼 것이다. 작년 8월이었었네요.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전기전자, 최선호주로 SK 하이닉스와 대만 TSMC를 꼽았고요. SK 하이닉스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2단계나 높였고요. SK 하이닉스는 목표가 대비 6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단기 공포를 신규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바닥을 찍고 내년 2분기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반도체 경기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정상화될 때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방금 요 문구 있잖아요. 요 문구를 집에 현관문에 붙여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정상화될 때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주가도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서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왔을 때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 고점 찍고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8만 원대 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7월 달, 8월 달 요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8만 2천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한번 확 빠졌었습니다. 확 빠졌다가 9월 달에 다시 9월 말 정도에 7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도체 경기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주가가 과매도 국면에 접어든 점도 바닥 신호로 분석을 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 조정은 5, 6개월에 걸쳐 나타나고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과정을 항상 거쳐왔고요. 아시아 반도체주는 고점 대비 40% 하락을 해서 추가 하락 여력이 6에서 15%로 작아졌다는 분석이고요. 이번 하락장을 넘기면 주가가 장기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불황을 넘길 때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고요. 2002년 닷컴 버블 당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고점 대비 59% 감소한 이후에 2008년까지 199%나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 감소한 뒤 2018년까지 234% 증가했고요.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에는 31% 감소한 뒤 78% 확대됐다. 모건 스탠리가 디스플레이를 추천한 것은 업황이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인데 반도체 TV 세트, LCD 업황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 업종의 회복은 전기전자 회복의 신호탄으로 불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TV 시장은 제조사들의 공급 감소에 힘입어서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언급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 등 소재 부품 납품 업체들도 공급 감소 효과를 곧 누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모건 스탠리가 다시 매수 콜을 했고요. 제가 뭐 여러 방송이나 강의에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잘하셨다고. 네. 위에서 사신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미 산 거를 어떡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위에서 뭐, 왜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샀어. 뭐, 이런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저질른 진일인데.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꾸준히, 떨어지는 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이 공포스러운 와중에도 물타기 하신 분들한테 제가 잘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단가를 뭐 75,000원, 72,000원 단가를 낮춰놨는데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막 1%, 2% 빠질 때마다 손실이 더 막 커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는 업황이 회복되면 전고점을 제가 회복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 단가에서 전고점을 회복했을 때 9만 원 갔을 때 얼마에 내가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가. 그렇게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죠. 네. 저도 뭐 이까지 빠지는 걸 뭐 제가 뭐 예측 못했다 했잖아요. 빠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량 자산을 좋은 가격에 제가 사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좋은 가격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가격은 항상 무섭다는 거죠.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좋은 가격 말 그대로 착한 가격, 싼 가격. 예, 주가가 싸지는 이유는 뭔가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무서울 때 이제 사는 버릇을 키우시고 나중에 모두가 좋다 얘기하고 여기서 주식을 왜 줄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계속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업황도 좋다고 하는데 예, 그랬을 때는 조금씩 주식 살려는 사람한테 내 물량 좀 나눠주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반도체 경기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 왜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냐면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못 들어오고 그리고 반도체는 연평균 그래도 거의 19% 거의 20% 가까이 성장하는 수요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로 한번 쭉 가볼게요. 미국 반도체 새 공장 3년이면 가동, 한국은 규제 발목에 최소 8년. 예, 이 부분은 또 약간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인데 미국 반도체법 따라서 통 큰 혜택 마이크론에 12조 원 보조금을 퍼주고요. 투자세액 공제도 25%까지 한국 용수 문제만 17개월째 공전 고용효과 커도 국가지원 전무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 8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의회를 통과한 뒤 발효되면서 각국 기업들의 대형 투자 발표가 줄을 잇고 있고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한발 빠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행정 처리로 인해서 기업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이 자국에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2조 원에 달하는 신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왔던 메모리 업계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 것이다. 마이크론은 신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을 투자 결정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 반도체법의 핵심은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짓는 기업들에게 총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로 중앙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고요.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인 뉴욕주에서도 5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만 최대 12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도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한 푼도 없고요. 투자세액 공제도 6%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배경은 논외로 하더라도 같은 비용이라면 한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 비용 측면에서도 더 나은 선택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 국회에도 지난 8월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법안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특별법, 투자세 공제 기간과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앙부처인 기재부의 반대로 법 개정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창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정치권과 정부 모두 반도체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아직까지 한 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투자는 속도전이라 법 통과가 마냥 늦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2019년에 투자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용지조선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2019년이면 지금 3년이 됐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3년 만인 지난 4월에야 겨우 기초공사에 들어갔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최수원인 여주시가 취수원인 여주시가 관로 설치를 반대하면서 용수 공급에 제동을 거는 사태까지 터졌네요. 용수 문제는 2020년부터 협의해서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새로운 여주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정부도 취수장이나 관로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라며 적극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했고요. 지방자치단체인 테일러시 윌리엄슨 카운티가 인근에 있는 말름 카운티에서 물을 끌어오는 협상을 직접 주도해서 타결시킨 거라고 합니다. 일본도 2년 전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키옥시아가 이와테현에 신규 공장을 지을 때 상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했고요. 대만의 경우 산업단지에 용수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반대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SK하이닉스 신공장의 양산 시점은 2027년으로 늦춰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의 뉴욕주 프로젝트는 속전속결이고요. 이러면 3년 뒤 2025년 말 제품 양산이 기대된다.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가 용인보다 3년이나 늦어지지만 양산은 2년 먼저 시작된다는 얘기다. 결국 미국 뉴욕주에 공장을 짓는 마이크론이 용인에 공장을 세우는 SK하이닉스보다 5년이나 빨리 필요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하는 분들은 거의 만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동문회나 이런 것 때문에 만나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경제를 챙기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보면 내 말을 듣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광장비 개발 틈새 노리는 일본 캐논 5천억 들여서 신공장 건설. 노광장비 딱 하면 그 EUV 극자에서는 뭐죠? 그 EUV 장관을 만드는 SML을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 예전에 이 노광장비가 일본의 캐논, 니콘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캐논도 저걸 했었거든요. 일단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캐논이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업계가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선제적 설비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자국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는 포석이고요. 캐논은 일본 혼슈 남동부 도치키현에 신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캐논은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처럼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내에 우스노미야 사업장과 아미 사업장 등 두 곳에서 노광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스노미야 사업장의 유유 용지에 21년 만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2023년 착공해서 2025년 봄에 가동한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 한 500억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노광 장비가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그런 장비인데요. 노광 장비 시장에서 캐논이 ASML에 이어서 점유율 2위 업체고요. ASML이 60%, 캐논이 30% 안팎의 높은 점유율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캐논이 30%나 되네요. 특히 ASML은 극자외선, EUV를 이용한 노광 장비 시장을 100% 지금 독점하고 있고요. EUV 극자외선을 이용한 노광 장비는 ASML이 100%네요. 7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핵심 장비인데 이에 비해서 캐논과 니콘, 니콘도 하네요. 캐논과 니콘 등 일본 기업은 EUV 노광 장비가 초기에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 투자를 포기하고 그냥 범용 장비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캐논이 ASML을 따라잡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기술은 나노 임프린트다고 하는데 반도체의 초미세 회로를 새겨넣기 위해서 나노 패턴을 일종의 도장처럼 웨이퍼 위에 찍어내는 기술인데요. EUV에 비해서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도 단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캐논 측은 EUV는 가격이 비싸고 소비 전력도 크다는 게 약점인데 나노 임프린트가 실용되면 노광 공정 비용을 최대 40%, 소비 전력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론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론 K 반도체 텃밭 메모리 위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의 철옹성으로 인식됐던 메모리 반도체 신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D램 점유율 3위 제조 회사고요. 뉴욕 공장이 완공이 되면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D램 물량을 자사 글로벌 생산량의 4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현실화될 경우 마이크론의 생산 가능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4.5%고요. 삼성전자가 43.5% 압도적인 1등이고요. SK 하이닉스가 27.4%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분기에 마이크론이 점유율을 0.7%포인트 끌어올리면서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지금 좁히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생산 물량뿐 아니라 기술도 이미 국내 기업을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면 이제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낸드는 약간 하드웨어 옛날에 이제 저장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SSD 우리 USB 칩 이런 것도 다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했고요. 176단 낸드 플래시를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양산한 데 이어 꿈의 기술로 불리는 200단 이상 낸드 플래시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176단 낸드 플래시와 비교를 해서 신제품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50% 빠르면서도 면적을 28%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신제품을 무기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고성능 제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뒤이어 지난 8월 마이크론보다 높은 238단 낸드를 공개하면서 다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한 축인 D램도 상황이 다르지 않는데 마이크론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4세대 D램을 공개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지난 5월 주주들에게 올해 안에 10나노 5세대 D램 제품도 양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약간 후달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왜 반독점법, 자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기업을 왜 저렇게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할까라고 보니까요. 모든 경쟁은 옆에 같이 뛰어주는 러닝메이터가 있었을 때, 그럴 때 마라톤에서도 신기록이 나더라는 걸 걔네들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저도 이제 뭐 공부하면서 배운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쟁자가 옆에 있을 때 나태하지 않고 저기서 뭐야, 저기서 200단 해, 그러면 우리도 밤새서 일해가지고 230단 만들어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것보다 마이크론 같은 기업과 함께 이렇게 경쟁하면서 그 완전히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아예 못 오게끔 기술적 초격차를 벌려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본의 배터리 반격 9조 원 쏟아붓는다. 예, 전기차용 지금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CATL이 34.7%, LG에너지 솔루션이 14.2%, BID가 12.6%, 파나소닉 8.7%, SK온 6.6%, SDI가 5.1%, 뭐 이런 순서인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 산업에도 약 9조 원 규모의 보조금 제도를 마련을 해서 한국과 중국에 빼앗긴 세계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지원금 9천억엔은 공장 건설 등 일본의 설비 투자 지원 5천억엔, 니켈과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 자원 확보에 3,500억엔, 전기차와 배터리 구입 보조금 수백억엔 및 인재 육성 50억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본은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한 이후에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 왔었죠. 옛날에 뭐 워크맨이나 뭐 웬만한 전자장치나 노트북이나 해보면 거기 2차 전지, 재생에 있어서는 재생이 아니라 충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보면 전부 다 파나소닉, 소니, 그리고 산요, 뭐 이런 전부 일본 업체들 거였습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 잇따라 주도권을 내주면서 2020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배터리 시장의 지금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현재 시장에서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가 중국 상하이 에너지의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탈석탄화가 진전이 되면서 배터리 시장은 급속도로 지금 커질 전망인데, 골드만삭스는 2020년에 421기가와트인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량이 2025년도에는 1700기가와트로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일본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39기가와트에서 2배 늘어나는 반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능력은 250기가와트에서 754기가와트로 4배씩 이렇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뒤에 기사는 한번 쭉 읽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